근데 양자 컴퓨터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훅 꺼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냥 뭐 비트코인 가격도 출렁거리고 양자 컴퓨팅 뭐 주가는 뭐 40% 60% 빠져버리더라.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스알라이언스와 함께하는 곽수정의 경제마스터 곽수정의 곽수정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2기가 시작이 되죠. 아마 2기가 시작이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세상이야 시간이 가면 다 변하기 마련이니까.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이 트럼프 대통령 2기 때 본격적으로 두각을 나타낼 자산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을 했다시피 이 1분기 정도, 한 3, 4개월 정도 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그 안에 우리 이 비트코인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전격적으로 나눌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하나의 여러분에게 예고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의 이 암호화폐를 다루는 분들을 만나 뵀지만 이분만큼 신뢰가 가는 분이 안 계십니다. 우리 백운종 이사님만 특별하게 제가 신뢰를 드리는 분이라서 다시 한번 어려운 자리를 부탁드려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이제 백운종 이사님께 이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 2기 정부의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다? 트럼프 2기의 암호화폐 시장. 네. 아주 핫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핫하다. 네. 잠시 핫하다가 또 훅 꺼지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지만,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암호화폐 업계에서 네. 트럼프 대통령을 예. 등에 업고 예. 아주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이제 그동안 한 2, 3년 동안 많이 침체돼 있었던 시장의 네. 이 분위기를 좀 살려보고, 불씨를 살려보고, 그 다음에 또 그 2021년과 같은 광풍을 한번 일으켜 보려고 이를 갈고 있는 인사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대표적으로는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대표라든지, 뭐 솔라나라든지 이런 메이저 암호화폐들만 하더라도 네. 수두룩 빽빽이거든요. 그렇죠. 이들이 이제 다시 한번 가자 이걸 외치면서 트럼프가 이제 집권을 했으니 우리의 네. 세상이다 네. 하면서 아주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거로 예상이 되어서요. 올 한 해가 아마 이제 진짜 알트코인들 중에서도 선별적으로 몇몇 알트코인들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백운종 이사님께서 알트코인 말씀하셨고요. 리플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리플 쪽에 엄청난 변화의 조짐이 지금 보여요. 제 느낌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리플이 무엇이냐 이런 거는 저희들 교육 과정에서 제가 제대로 풀어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왜 트럼프 정부 2기에 그러면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한번 부활을 할 것 같으냐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잘 아시겠지만 스킴이라고 그랬잖아요. 사기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많은 소위 경제하시는 분들, 뭐 경제를 아시는 분들 말씀은 이건 화폐도 아니고 사기고 버블이고 옛날 네덜란드 튤립과 같은 그런 위기를 조장할 수 있는 내용이고 무형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실물적인 자산을 가치를 부여하니까 이거는 완전한 사기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계시고 지금도 주장하고 계신데 저는 그렇게 안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사람들이 동의하는 이상 여기에는 어떤 기술이 존재한다. 그 기술을 디지털화 시킨 것이 암호화폐다 그랬거든요. 배 이사님께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왜 2100만 개를 2008년도에 한정적으로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걸 만들어서 툭 던져냈는지 한번 간단한 역사부터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십시오. 일단 비트코인은 암호학이라는 학문의 역사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네. 이 비트코인이 암호화폐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상 저는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60년 넘게 거의 70년 가까이 네. 이 암호학자들 사이에서 연구되어 온 학문, 암호학을 기반으로 인터넷상에서 이 디지털 캐시, 네. 디지털 현금을 이용해서 그 P2P, 개인 대 네. 개인 간의 돈 거래를 가능하게 하자는 네. 그런 운동이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간은 우리가 항상 그 기대할 곳이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 이중 지불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블 스펜딩 이슈라고도 하는데 인터넷은 무한대로 복제가 가능한 공간이다 보니까 그렇죠. 제가 은행 잔고를 인터넷에 올려놓고 거기에서 100원을 차감해서 박수정 박사님한테 보낸다고 했을 때 네. 그 100원을 마치 안 쓴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보낼 가능성. 이게 이제 인터넷에 존재하는 이중지불 문제예요. 그렇네요. 이걸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돈 거래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3자에게 기댈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는 뭐 토스라든지 네이버 페이라든지 네. 뭐 은행 앱들도 다 제3자가 결국 그 거래를 보증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게 바로 이 사이퍼 펑크라고 하는 암호학자들이 만들어낸 어떤 운동입니다. 네. 그러니까 반체제예요, 사실상. 은행, 뭐 중앙은행, 중앙기관 네. 이런 기관들로부터 독립된 자유로운 우리 개인의 주권이 신장된 그런 금융거래, 그런 금융 시스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암호학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꽃을 피웠었습니다. 그래서 암호학자들이 하나하나 단계마다 이제 비트코인과 비슷한 그런 암호화폐 마치 베타 버전 같은 그런 네. 것들을 내놓기 시작했고,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들이 이제 1990년대 후반 들어서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데이빗 차움이 만든 디지캐시라든지, 웨이다오라는 사람이 만든 해시캐시는 아담백이군요. 아담백이 만든 해시캐시라든지, 이렇게 비트코인이 지금 차용한 예. 뭐 작업 증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공개키 개인키 RSA라고 하죠. 공개키 예. 개인키로 이루어진 거래 키상 예. 그거를 적용한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등장을 했고, 그거에 완성된 결과물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결국 개인 대 개인 간 P2P 금융 거래를 가능하게 하자라는 목적으로 결국엔 그렇게 탄생을 하는 거였어요. 네. 네, 그래서 희소성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기존의 법정화폐 시스템은 무한대로 화폐가 발행되는, 그래서 이 화폐를 들고 있는 사람들의 구매력이 하락하는 거에 한계점을 봤기 때문에 그거를 디지털 화폐에서는 해결하고 싶었던 거였죠. 네. 그래서 희소성, 그리고 이 개인 대 개인 간의 제3자 없이 거래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블록체인이라는 시스템. 결국 이제 블록체인을 써야만 했던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다 투명하게 이걸 들여다보고 있어야 장부 조작이 불가능하다. 이 아이디어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은 P2P 캐시로서, 디지털 캐시로서 네. 세상에 등장하게 됐던 겁니다. 근데 2100만 개로 한정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건가요? 이제 결국 2008년 금융위기 때, 예. 이 뉴욕발 금융위기 때 뉴욕 그 연준이라든지 아니면 영국의 뭐 영란은행이라든지 이런 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다 이 은행들을 구제금융을 해줬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모럴 해저드를 일으켜서 MBS 그리고 CDO라고 하는 파생결합증권을 굉장히 무분별하게 판매를 하면서 이제 그 부채를 쌓았던, 손실을 쌓았던 그런 은행들이 다 파산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파산한 은행들을 중앙은행이 신규 화폐를 발행해서 구제금융을 해줬다. 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계속 구제금융을 해주면서 말하자면은 이제 은행들을 베일아웃을 해준 거죠. 네. 근데 이 시중은행들이 또 이렇게 베일아웃을 당함으로써 네. 제살깎기가 아니라 이 체질 개선을 하는 게 아니라 보너스 잔치를 벌였어요. 그래서 한 명도,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일으켰던 은행 중역 임원들 중에 한 명도 감옥에 가지 않았고요. 미국에서는 알리안트 생명이라는 데서 딱 한 명만, 그것도 6개월 감옥을 갔다 왔습니다. 네.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 그리고 이렇게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구제금융을 해준 자금이 전부 다 은행들의 보너스 돈잔치에 쓰이고 끝났다.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가 이제 막 나오고 그랬죠. 시민들이 분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뭐가 잘못됐다. 돈의 무한 팽창. 그리고 우리가 뭐 대의민주주의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네. 중앙은행은 우리가 선거로 선출하는 그런 직이 아닌데도 마음대로 기준금리를 왔다 갔다 하고 돈을 추가로 만들어내고 이런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체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희소성이 딱 명확하게 있는 그런 자산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캐시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저들 교육 시간이 되면 제가 이제 지금까지 전통 경제학에서 가져온 그 금융이라는 것, 화폐라는 것이 어떻게 중앙은행에서 일반 시중은행에게 대출이 되고, 이 또 시중은행은 이것이 어떻게 일반 기업과 가게에 대출이 되면서
소위 무한대의 돈이 발행되는 그런 상황을 만든 다음에 이 무한대의 돈이라고 하는 것은 빚이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이 빚잔치가 결국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기업에게 돌아가면 기업이 파산하는 거고, 가게에게 돌아가면 가게가 부도나는 건 그런 형태로 금융이라는 산업이 이루어진 그 역사를 제가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처음에 금 세공업자들이 영국에서 금을 가지고 있다가 10% 지준율이라는 것도 가만히 놓고 보니까 금 찾으러 오는 사람이 전체 내가 가지고 있는 금 물량이 10%만 있으면 되더라 이거예요. 경험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지금도 지준율이 10%에 맞춰져 있는 것도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이 현대 경제학에서 화폐론에 대한 근간, 빚을 계속 이어가게 만들어야지만 결국 이 빚이 돈이 돌게 하고 사람들에게 계속 일을 하게끔, 노동을 하게끔 만드는 하나의 촉매제가 된다.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라는 것이 상당히 좀 이렇게 교묘하고 교활하다 그럴까요? 제도라는 이 측면 안에서 만들어 놓고 그 제도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이단이라 그러고 비주류다 그러고 이상하다 그러고, 그렇지만 알고 보면 그것이 오히려 더 해법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정부가 들어서면, 2기 정부 들어서기 전에 벌써 아시지만 저희들 한번 다뤘지 않습니까? 2024년 1월 달에 그랬고, 제 기억에 8월인가 7월인가 ETF 시장이 비트코인도 열리고 이더리움도 열렸지 않습니까? 그 ETF 시장을 열리는 걸 보고 블록체인이라든지 골드만삭스라든지 이렇게 이제 담보로 비트코인을 사는 사람들을, 기관들을 보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ETF 시장을 열었을까? 미국이 세계 최초로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아주 난립을 했었습니다. 예. 원래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죠. 그리고 화폐라고 하면은 더군다나 더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이제 공통적으로는 이제 통화, 뭐 이런 말은 아예 못 쓰죠. 화폐, 뭐 이런 얘기 쓰지 마라. 자산이다. 이제 바로 그건 것 같습니다. 이제 결국 전통 금융시장, 주류 전통 금융권에서 이거를 뭐라고 정의할 거냐. 왜냐면 점점 시가총액은 늘어나고 사람들의 관심도는 늘어나니까 이거를 다루는 금융기관들도 하나하나 나타나기 시작했죠. 특히 이제 뭐 웰스 매니지먼트라고 이 30억 원 뭐 이 정도 큰 고액 자산가들 대상으로 개인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곳에서 먼저 비트코인 우리가 한번 서비스 제공해보자. 이렇게 이제 점차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그러자 보니까 이제 이걸 뭐로 정의할 거냐. 그러다 보니까 자산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자산이라는 거는 그래서 금융권에서 먼저 이 아주 확산된 그런 공통 정의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자산이네. 맞네. 생각해보니까 2100만 개라는 그 수량의 탑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완전히 발행이 종료될 그런 희소한 자산이고, 결국 그 가상 자산 또는 디지털 자산이라고 불러주면 사람들이 이제 금처럼 장기적으로 내 자산 가치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투자하겠네 라고 이제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블랙록의 레리 핑크 같은 회장도 원래는 이제 비트코인을 돈 세탁이나 아니면 공중 테러 자금, 공중 협박 테러 자금이나 쓰이는 아주 안 좋은 기술로만 폄훼했었던 사람인데, ETF를 신청하는 고 2023년 요 초부터는 비트코인은 디지털 자산이고, 요게 이제 지금 현재 금융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모럴 해저드 문제로부터 이 고객들, 금융 고객들, 금융 소비자들의 삶을 좀 진일보시켜줄 그런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자산이라는 게 이제 명확하게 이 주류 금융가들 사이에서 퍼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ETF 신청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면은 자산이면 뭐든지 ETF로 사실 담을 수가 있는데, 이게 자산이라면은 분명히 ETF는 승인된다라고 보고 계속 문을 두드렸던 거고, 거기에 이제 그레이스케일이라고 하는 회사가 신탁 상품을 처음에 비상장 신탁 상품을 운용을 하다가 그걸 ETF 전환을 신청을 했는데 SEC에서 반려를 했었죠. 그래서 1년 넘게 법정 공방을 이어오던 게 이제 법원이 딱 그 그레이스케일에 손을 들어주면서 ETF 전환 허용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SEC도 다른 ETF들까지 다 열어주게 되면서 이 금융가들이 1년 넘게 공을 들여온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게 된 거. 아직까지 이제 비트코인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나는 잘 이해가 안 돼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배운종 이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요약도 해드리고, 더 궁금하다 싶으시면 저들 교육 프로그램에 오시면 더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제가 그 밖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머스트와 슈드 사이에 있는 경계의 문제지 우드 쿠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미 추세적으로 자리를 잡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앞에서 해주셨는데 이제 이게 만약에 자산이라 그러면 이거를 담보로 해서 대출이 가능해야 되고 또 이자 지급도 가능해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부대 작용이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리플이라고 하는 것을 눈여겨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리플의 일부는 대출도 가능하고 이자로도 가능하죠. 리플에도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XRPL 리플 레저라고 하는 그런 이제 블록체인 시스템이 있어서 그 위에서 탈중앙화된 형태로 그렇죠. 리플을 뭐 스테이킹하고 그다음에 디파이를 통해서 대출도 가능하고 이자도 예. 얻을 수 있고 이런 예. 것들이 가능하다고 하죠. 지금 그 배훈중 이사님께서 스테이킹, 디파이, 뭐 XRSP 뭐 이런 막 영어를 약자를 막 쓰시잖아요. 이게 이제 좀 제가 다음에 백원종 이사님하고 공조로 하나 만들까 하는 생각이 있는 게 그 용어집. 이 약자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AI나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수많은 알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 약자의 의미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체계적인 공부가 안 되는 이유가 사전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그 작업을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이건 뭐 별담이고. 자, 그러면 이제 많은 기관, 투자기관에서 이건 이제 담보 물건으로 내가 투자를 할 수도 있고 ETF 만들어서 투자 받을 수도 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한 분 중에서 이런 분은 또 질문하실 거예요. 근데 담보 가치가 이렇게 막 올라가면은 문제가 없는데 너무나 이 가격 플렉츄에이션이 변동이 심하니까 7만 불 하다가 2만 불 떨어지지 않았느냐. 그럼 나중에 블랙락이나 이런 그레이스케일 이런 회사에 내가 들어갔다가 이 가격이 훅 떨어져 버리면 엄청난 손해 볼 건데 이거 어떡하지? 그런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뭐 타당한 걱정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타당하죠. 변동성이 큰 게 이제 당연히 우려가 되실 겁니다. 근데 저는 변동성을 장점으로 해석을 하는 중입니다. 네, 예. 이 가격이 결국 프라이스 시그널, 신호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아주 중요한 경제 이코노믹 디시전, 경제 결정을 내릴 때 제일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가 바로 가격입니다. 예. 근데 이 가격이 투명하면은 당연히 가격 변동성은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외환 우리 지금 원달러 환율 생각해 보시면 지금 아마 1,470원일 걸로 알고 있는데 네. 1,460원으로 내려왔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 테더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는데 네. 국내 거래소에요. 이 테더 가격은 1,500원을 넘었다가 네. 원달러 환율보다 실제 30원에서 40원 높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제 생각에는 외환 당국의 이런 환율 방어 수단이 없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그냥 원달러 환율이 더 투명하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100% 시장 가격, 즉 투명한 가격이라는 거는 그 재화를 사용하는 경제의 주체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가격 변동성이 크지 않다는 거는 그만큼 가격을 찍어 누르거나 부양하는 어떤 세력의 영향권에 더 많이 놓여 있다고 보고요. 뭐든지. 네.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고 변동성이 크다는 거는 그만큼 아주 투명하게 수요와 공급 그 하나의 힘으로만 가격이 결정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단기적인 변동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상향하느냐 아니면 트렌드가 완전히 죽어서 꺼져가고 있느냐 이거에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비트코인은 이제 로그 함수로 차트를 그려보면은 명확하게 어떤 트렌드선을 따라서 위로 올라가는 지수 함수의 모습을 보여요. 네. 그러면은 언제든지 투자해도 나쁠 게 없는 아주 좋은 자산이고 장기적으로 보유하기 너무 좋은 저축수단인 것 같습니다. 뭐 백원종 이사님께서 제가 늘 비트코인 그다음에 이더리움 말씀을 드리면서 드렸던 말씀을 다 해주셔서 이런 같은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과 대화를 하게 되면 또 한쪽으로 편중되는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백운용 이사님의 원래 성품도 그렇고 저 또한 그렇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스타일이라서 나중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어떤 버블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를 들면 무작정 암호화폐 가격 비트코인이 이렇게 우상향 로그 함수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상승하다가 언덕을 이렇게 만드는 형태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꼭지점에서부터는 별로 큰 가격 변동이 없으니까 말씀 그대로 그냥 금 가격이 일정한 몇십 년 동안 뭐 온수당 한 300불 유지하듯이 쭉 그냥 가다가 또는 어느 순간에 경제적 대변동이 일어나면 금값이 확 뛰어버리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 비트코인이나
이 이더리움 가격도 뛸 수도 있다. 네. 근데 여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기초적으로 질문을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양자 컴퓨터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훅 꺼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양자 컴퓨팅 젠슨 황이 20년, 30년 기다리라 했더니만 그냥 뭐 비트코인 가격도 출렁거리고 양자 컴퓨팅 뭐 주가는 뭐 40%, 60% 빠져버리더라.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밀접도, 상관관계는. 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진짜로 어떤 뭐든지 혁신적인 기술, 그런 거는요, 올라가다가 눕습니다. 네. 그러다가 다시 무언가가 밑에서 치고 올라와서 새로 S커브를 만들어내고 다시 새로운 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계속 페이즈 1, 2, 3, 4로 진화해 나가는 게 인류의 삶을 진일보시키는 위대한 기술이거든요. 네. 근데 비트코인은 저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요. 좋은 말씀 너무 그래서 공감하고 그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너무 설익은 기술을 우리가 너무 앞당겨 와서 그 우려를 너무 빨리 앞으로 당겨와서 미리 걱정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양자 컴퓨터 자체에 대한 기술력도 이제야 뭐 걸음마 단계거든요. 그리고 이 걸음마 단계도 아주 오랫동안 지금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초전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200도가 넘는 극한의 환경에서 전류를 흘려보내야만 안정적으로 큐비트를 이용해서 연산을 할 수 있다는 그 아주 극한의 환경을 상용화시키는 데까지는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며, 그리고 큐비트를 지금 이제 105개 큐비트를 활용한 그 구글의 양자 컴퓨터가 문제를 풀었다고 하죠. 네. 근데 비트코인의 지금 엘립틱 커브 타원 곡선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SHA-256이라고 하는 그 암호 체계는 15,000개에서 2만 개의 큐비트가 필요해야 역으로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추산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냥 단순 계산만 해보더라도 지금 60년 이상 걸릴 일이에요. 105비 큐비트가 그 무어의 법칙에 따라서 4년마다 연산력이 2배씩 좋아진다 하더라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 커뮤니티나 비트코인 이 이코시스템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사실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미 2010년에 포럼에다가 쓴 글에 이 양자 컴퓨터의 등장을 예견을 했어요. 네. 양자 컴퓨터를 비롯한 기타 등등 혁신적인 암호 기술들이 비트코인의 암호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으니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미 그때부터 논의가 되어서 사실 많은 기술들이 도입이 됐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2021년에 비트코인에 도입된 업그레이드인 템루트 업그레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이제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그 소프트 포크 업그레이드들이 있었는데, 템루트 업그레이드는요, 엘립틱 커브라고 하는 타원형 곡선이라고 하는 그 암호 체계를 슈노르 서명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은 이제 훨씬 더 개인과 개인 간의 지갑을 공유할 때 서로의 정체를 숨길 수 있고 보안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다중서명 체계 방식으로 바꾸는 그런 업그레이드를 도입해서 이미 템루트가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네. 근데 비트코인 이제 지갑을 쓰는 사람들이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기존의 비트코인 지갑을 써도 되고 아니면은 템루트 기반 지갑을 써도 되는데, 템루트 기반 지갑을 쓰면은 밖에서 봤을 때는 다 똑같은 거래로 보입니다. 구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업그레이드를 왜 했냐? 결국 이제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어떤 지갑 주소를 보고 여기에 비트코인이 많이 들어있네. 그러면 이거를 역으로 역산을 해서 이제 개인키를 알아낼 수 있다. 네.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한 거거든요. 네. 이제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수학자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비트코인 커뮤니티도 아무튼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많은 대비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진짜 양자 컴퓨터가 이제 상용화돼서 정말 비트코인의 사토시 나카모토 지갑이 뚫릴 수 있는 정도까지 오면 이미 비트코인은 그 전에 소프트 포크든 하드 포크든을 통해서 대비를 해놓은 상태를 할 거다라는 강한 믿음이 저는 있습니다. 네.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양자 컴퓨팅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지금 양자 컴퓨팅 회사 가격이 떨어졌을 때 미리 사놓으세요. 그리고 20년, 30년 가지고 계십시오. 그러면 그게 폭발할 때 옛날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폭발하듯이 엄청난 폭발력을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은 뭐 양자 컴퓨팅 저도 그렇습니다만 그대로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 그대로 가져간다 그러면 조인 조각 되죠. 되고도 남죠. 뭐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그런데 어느 바보가 내가 조인 조각으로 지금 이게 25만 불, 30만 불 하는 자산인데 이 자산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 그 운명을 시간을 재면서 내가 이제 곧 죽는구나. 이제 안락사 해야지. 이 생각하면서 가는
자산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방금 우리 백은종 이사님 말씀 주셨다시피 수많은 다른 블록체인 오브 블록체인이 만들어질 것이고 블록체인 오브 블록체인 오브 블록체인도 만들어질 것이고 새로운 기법에 의해서 또 다른 하나의 블록체인 기술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큰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